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미 군사 매체 더 워존에서 한국 군사력을 분석한 기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한국군의 위상으로 한미 동맹의 역할도 새롭게 정의돼야 한다는 건데요. 더 워존은 미국은 한국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미국 당국의 속내를 슬며시 내비쳤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강력한 군사동맹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동북아 지역 안보에 상당 부분을 맡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있어 동북아 지역 내 가장 중요한 군사동맹은 일본이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그동안 미국은 일본에 무게중심을 뒀었는데요. 하지만 최첨단 기술력을 앞세운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자 이제는 미국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군사매체가 직접 이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낸 것을 보면 동북아 동맹의 중심축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도 한국의 군사력을 우려한다는 컬럼을 쓸 정도로 한국의 군사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의 싱크탱크 JFSS의 후지타니 마사토시는 최근 막강해진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는 칼럼을 공개했습니다. 마사토시는 한국의 최강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을 소개하고 여기에 탑재된 개조된 현무미사일이 일본에는 물론 일본의 모든 영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이 3,000톤급 이상의 핵잠수함까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결국 일본을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KF-21을 공개했을 때도 일본은 애써 별것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속내를 감출 수 없을 만큼 한국의 국방력 증가를 대놓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자위대의 기본적인 수준이 한참 떨어져 비싼 돈을 주고 미국산 무기를 들여와도 군사력이 증가하기는커녕 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과 일본의 공군력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데 일본도 현실을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일본 항공자위대는 일본 자위대 중에서도 최악의 참사를 만들어내기도 한 장본인들입니다. 실제로 과거 항공자위대기 U-125는 자위대 시설을 상공에서 점검하다가 스스로 추락하며 큰 사고를 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실종된 기체에 탑승한 전원이 숨진 채로 발견되며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그리고 과거 항공자위대기 전투기가 조종사의 기기 조작 미숙으로 동료 비행기에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시켰던 사건은 자위대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힙니다. 안타깝게도 일본 자위대의 만행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일본 여객기와 항공자위대 연습기가 접촉해 추락한 사건, 술 취한 정비원이 경비행기를 무단 탑승해 이륙한 사건, 불법 동영상을 돌려보다 이지스함 정보를 유출한 사건, 52억짜리 무인 잠수정 분실 사건 등 정말 끝이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한 조종사가 음주 사실이 적발돼 체포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일이 일본에선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종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직업들보다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거치고 있으며 굉장히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직업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일본의 조종사들은 기본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굉장히 처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일본 자위대의 수준이 너무도 떨어지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 잡지 프리센트는 일본 자위대 간부들은 저항력 집단이라고 폭로했었는데요. 실제로 일본 장교들 가운데 대졸자는 약 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석사 이상은 5%밖에 안 되며 일본에서는 아직도 머리로 싸우는 것이 아닌 몸으로 싸운다는 개념이 강한 분위기입니다. 자위대에서는 근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정신력을 강조하는 게 이들의 문화입니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신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신력조차 약해 머리와 몸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자위대는 책상 위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상관의 주의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첨단의 장비들을 미국 등 해외에서 비싼 돈을 들여 사오고 있지만 그걸 운용하는 자위대의 수준이 형편없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될 리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노후된 기체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최근 훈련 중이던 항공자위대 F2 전투기가 이륙 5분 만에 조종석의 덮개가 떨어져 나가며 문제를 일으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고 전 덮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청테이프로 임시 조치한 후 이륙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와 같이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해보면 일본 항공자위대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한국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작년에 F-35 105대를 구입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운용 능력 부족과 일본 방위산업의 여러가지 문제들로 사람들의 의구심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일본 방위산업체들은 비효율, 고비용, 백기기에 그치는 연구개발이라고 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은 국제 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 업체들은 자국 정부의 예산 따먹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미 방위산업계에서 일본의 군수업체들을 믿을만한 파트너로 여기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미군이 없으면 훈련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혼자서 훈련을 진행하기 어려워 전체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운송 비용을 들여 미 본토에 병력과 장비를 보내 훈련을 하기까지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서 많은 무기들을 도입해 운용 중이지만 무엇보다 한국은 같은 기체를 들여오더라도 운용하는 수준이 차원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전투기 조종사들의 수준과 한국의 교육 훈련 체계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공중전력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공군은 국가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만큼 한국은 파일럿 양성을 굉장히 중요한 공중전력 자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매년 공군 최고의 공중 명사수를 의미하는 올해의 탑건을 선정해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군 당국에 따르면 올해의 탑건에는 국산 경공격기 FA-50 조종사 최준상 대위가 선정됐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국산 항공기 FA-50이 지난 2014년 최초 시범 참가한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탑건을 배출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동안에는 F-15K나 KF-16 등 미국산 전투기종에서 탑건이 주로 배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 조종사들의 실력은 상당한데요. 실제로 공군 조종사들은 기술 집약형 첨단 항공기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고도의 체력과 지식, 인성을 겸비한 대한민국 0.005%의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파일럿 양성의 경우 현재는 영국 등 사설기관을 통해 양성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사설기관에서 테스트 파일럿 1명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비용만 12억 원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테스트 파일럿은 기본적으로 비행 능력이 검증된 조종사 출신이라 주로 항공역학과 항공장비 특성 설계, 비행 특성 훈련을 수행합니다. 즉, 비행 중에 발생한 진동이나 소음이 어디서 어떤 형태로 일어났는지, 비행 시 조종 특성과 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지상의 설계 전문가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전문 지식 훈련을 받습니다. 즉, 한국은 고도의 전투기량을 갖춘 조종사 인재 육성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KF-21 시제 3호기를 대상으로 조종사 평가와 조명 지상 시험이 진행되면서 끊임없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시험 비행 조종사 6인의 비행 요원도 배출됐는데요. 개발 시험 비행 요원은 항공기, 항공무기체계 시험 비행, 성능 평가, 운용 가능성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번에 수료한 시험비행 조종사들은 올해 초부터 이론교육과 230여 회의 비행훈련을 소화하는 등 이들은 국산 항공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강력한 공중전력 보유가 오늘날의 전장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운데 대한민국 공군은 철저한 교육훈련 체계와 책임감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안보태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긴급 착륙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일본에 이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양국의 대응력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며칠 전 한국에서 F-35에 심각한 기체 이상이 생겨 목숨을 걸고 동체 착륙한 조종사가 큰 화제가 된 반면에 일본에서는 조종사 과오로 욕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우리 공군의 대응과 파일럿 능력을 극찬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아오모리현 소속 항공자위대 F-35A가 동해상공에서 비행훈련을 하다 이상이 감지돼 하코다테 공항에 긴급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추측만 있을 뿐 아직 정확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기체 이상에 대한 내용을 계속 비공개로 하고 있어 사고 원인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F-35A가 긴급 착륙을 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착륙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체 이상은 없던 걸로 보이며 그래서 결국 일본 조종사의 실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일본의 F-35A 추락 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 대부분 조종사의 실수가 원인으로 밝혀진 일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생산한 F-35 전투기 1호기의 경우 태평양에서 추락하며 큰 망신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NHK에 따르면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 F-35A 전투기가 태평양 해상에서 갑자기 레이더로부터 사라지면서 무선 통신이 두절돼 추락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사라진 F-35A는 미쓰비시 중공업 공장에서 생산한 일본 제조 1호기로 당시 이 전투기를 포함해 총 4대가 두 팀으로 나눠 공격과 방어를 하는 훈련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훈련 돌입에 앞서 해당 전투기가 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지며 사고가 난 건데요. 일본 자위대에 따르면 훈련 직전까지 이상을 알리는 교신은 없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에서 처음 제조한 1호기라는 측면에서도 조금 찜찜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항공자위대 소속 F-35A는 과거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나 이상이 발생해 해역에 추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태평양에 추락한 F-35A와 관련해 당시 일본 방위상이 밝힌 전투기 사고 원인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일본 방위상이 기자회견한 바에 따르면 조종사가 자신의 자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강하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 조종사가 기체의 고도와 자세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공간식 실조, 즉 비행 착각 상태에 빠진 것이 추락 원인으로 기체 결함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공간식 실조라는 표현은 항공기의 조종사가 일시적으로 평형 감각을 상실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버티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행 착각에 빠지게 되면 바다 위를 비행하고 있음에도 조종사의 발밑에 있는 것이 바다인지 하늘인지 판단하지 못해 시각이나 본능이 아닌 계기판을 보고 비행을 해야 하는데요. 결국 계기판을 보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일본 조종사의 과오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다수가 알고 있지만 일본 항공자위대 수준은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자화자찬하던 최정예 블루 임펄스마저 초대형 사고를 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도쿄 패럴림픽 개막에 맞춰 블루 임펄스가 고개 비행을 실시하며 컬러 스모크를 분출했는데 염료가 수많은 민간 차량에 달라붙어 일본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겁니다. 또 블루 임펄스는 컬러 스모크 염료를 적정고도 한참 아래에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착륙 직전까지 염료를 뿌렸던 사실까지 발각되며 일본인들의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항공자위대 수준을 일본인들조차 창피해하는 분위기가 만연한데요. 반면 한국도 최근 F-35A에 정말 심각한 기체 이상으로 비상 착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일본과 달리 목숨을 걸고 동체 착륙을 하며 지상 피해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당시 조종사는 공중 탈출을 시도할 수 있었지만 직업의식을 발휘해 민간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특히나 동체 착륙은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착륙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F-35A 동체 착륙은 이번이 처음 이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기량이 더 주목된 것인데요. 게다가 이번 사고는 한때 통신도 누절되며 엔진, 조종관 외에 모든 것이 다 고장을 일으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훈련 중이던 F-35A 전투기가 항공 전자계통 이상으로 충남 서산시 20전투 비행단 활주로에 동체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체 착륙은 착륙 장치가 작동이 안 될 때 비행기의 동체를 직접 활주로에 대며 착륙하는 방식으로 배꼽 착륙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동체 착륙 시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중에서 최대한 연료를 비우고 기체도 최대한 수평으로 유지한 채 속도를 줄여 활주로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초고난이도의 조종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종사의 기량은 반드시 뒤따라줘야 하는데요.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엔 지상 활주로에 착륙하기가 어려워 공중에서 선에 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른 항공사 여객기나 전투기들도 동체 착륙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안전하게 착륙하지 못해 참사로 연결되곤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조종사만 탈출하고 기체는 해상에 추락시키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우리 공군 17전투 비행단 비행 대장이기도 한 배모 소령은 계기판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 것을 감지했지만 민간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활주로에 동체 착륙하는 방안으로 긴급 결정하고 서산기지 활주로에 소방차를 동원해 특수 거품을 깔아 동체 하단과 활주로의 마찰을 최소화했습니다. 국방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이번 기체 이상은 기계적 결함이 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랜딩 기어는 3개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순전히 고난도 조종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조종사들의 숙련된 기술 덕분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플라이트 컨트롤, 즉 조종관과 엔진만 정상이고 나머지 장비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투기의 내비게이션격인 항법 장치도 되지 않아 조종사가 전투기 위치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 통신도 잠시 두절됐었는데 백업 통신 장비로 인해 긴급하게 비상 착륙을 선포하고 가까운 서산기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사고 당시 조종사에게 공급되는 산소도 끊겼었다고 하니 정말 상황이 심각했던 것입니다. 랜딩 기어가 없는 상태에서 내릴 때는 착륙 후에 잘못돼 활주로를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가 정확히 활주로 중앙에 접지해야 합니다.
이번에 조종사도 가능한 속도를 정상보다 적게 유지하기 위해 평소보다 10노트 적게 유지해서 접근했고 정확히 유지한 상태에서 활주로에 접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종사는 비상 착륙 후 다친 곳 없이 기체에서 내렸고 특수 거품과 조종사의 기량 덕분에 기체 손상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도 정밀 심검을 실시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이 건강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우리 조종사에게 존경을 표하는 동시에 KF-21 개발이 빨리 완료됐으면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누리꾼들은 한국 조종사 실력은 역시 대단하다. 바퀴도 없이 스텔스 비행기 한 대를 살렸다. 훈장감이다. 동체 착륙할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갖춘 조종사님 정말 잘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바로 특진시켜야 합니다. 동체 착륙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당신은 전투기 달인이자 영웅입니다. 조종사분이 무사하다니 정말 다행이다. 그 상황에서 기체를 버리고 탈출하지 않고 안전하게 동체 착륙을 하셨다니 전투기 조종 실력은 얼마나 대단하신지 알겠다. 훈련과 군인 정신 그리고 사고에 신속히 대비한 덕분에 아무 피해 없이 마무리된 게 자랑스럽다. 목숨 걸고 전투기를 지킨 조종사의 헌신에 가슴이 찡하다. 기체를 버리고 탈출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놓지 않고 무사 착륙한 것에 큰 박수를 보낸다. 일본 조종사였으면 바로 전투기 버리고 공중 탈출했을 듯. 우리 조종사들을 위해서라도 KF-21이 얼른 완성돼야 될 것 같다. F-35A는 결함이 많은 기체라서 운용하면서 한참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KF-21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야 한다 등 한국의 조종사를 극찬하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보면 일본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전투기 조종사들의 실력은 전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듯 최근 우리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9년 무사고 비행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공군에 따르면 블랙 이글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53전대는 수많은 국가급 행사와 국내외 에어쇼에 참가해 고난도 특수비행을 선보이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9년에 걸쳐 완성한 대기록으로 공군 조종사를 비롯해 전대 장병 모두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공군이 세운 화려한 업적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공군을 빛낸 인물로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에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에 완벽하게 대응한 부대가 선정되면서 그 유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군은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를 이송하는 미라클 작전도 수행하며 당시 작전에 실패한 일본과 비교되며 많은 귀감이 됐는데요. 이런 소식들과 더불어 드디어 국산 전투기 KF-21 1호기가 이륙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KF-21은 현재 하부 내구도 시험과 동시에 주의 테스트, 엔진 시험을 진행한 뒤 올해 1호기부터 생산 라인에서 조립 중인 4호기까지 차례대로 첫 비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즉 KF-21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훌륭한 조종사들이 한반도를 수호할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을 비행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전투기의 등장, 우리 조종사들의 뛰어난 기량 등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전쟁을 향한 일본의 야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본이 해상자위대 잠수함에 원거리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장사정 순항미사일 탑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바탕으로 사정거리 1000km의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것인데요.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상대의 위협 범위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 순항미사일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뒷받침할 핵심 전력입니다. 앞서 일본은 항공기와 수상 함정에서 발사하는 걸 전제로 한 스탠드오프 미사일 개발비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 미사일을 잠수함에서도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도미사일 공격이나 일본 도서부 침략을 막겠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 자위대는 전자력을 통해 초고속 장사정탄을 연속으로 발사하는 전자포 연구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새로운 방공수단으로 전자포의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성은 이미 올해 방위예산에 연속 발사 능력이 뛰어난 전자포를 개발하는 비용으로 65억엔을 책정했는데요. 전자포는 전도성이 강력한 소재로 만든 두 개의 레일 사이에 전도성이 뛰어난 탄을 넣고 대량의 전류를 흘려 발생한 자기장으로 날려보내는 무기입니다. 일본이 목표로 하는 전자포는 전차포탄의 초속 1700m를 훨씬 상회하는 초속 2000m 이상의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올해 전자포 고속 연속 발사 기술을 확립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2028년도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새 벽두부터 일본은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으며 공격 능력 보유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한국에게 뒤처진 방산 수출을 높이기 위해 굉장히 열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의 군사 전문가가 왜 일본은 한국처럼 하지 못하냐고 한탄하며 비관적인 칼럼을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 일본의 방위산업은 각종 기술을 적용한 무기를 만들기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패망을 기점으로 현대에 들어서는 점점 더 초라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조산업은 방산으로 시작했다고 할 정도로 방산의 역사는 꽤 오래됐는데요. 실제로 일본 최대 방산업체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경우 지난 1884년에 창업했고 가와사키 중공업이 1878년, IAI치가 1853년에 설립되며 주요 방산기업들이 모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현재는 전체 매출 중 방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들 회사의 출발 자체는 군수 제조였습니다. 실제로 2차 대전 때 활약한 전함 야마토와 전투기 제로센을 만든 회사가 바로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지난 1910년 처음으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일본은 100년이 넘는 항공기 제작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1935년 미쓰비시가 96식 함상 전투기를 개발하자 일본의 자신감은 커졌고 96식 전투기의 우수성을 확인한 일본은 최신의 항공기를 독자 생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제로센의 경우 미군의 P-45호크나 F-4F 와일드캣 함상 공격기를 공략하는 등 뛰어난 기동성과 상승 속도, 긴 항속거리로 상당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중 제트기까지 생산하며 한국 2호 병기라는 명칭으로 제트 전투기인 킷카를 개발해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본의 방산제조 역사는 패망 후 빛바랜 추억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최근에도 일본은 신기술을 탑재했다며 각종 무기를 내놓고 있지만 검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개발한다는 스텔스 전투기 F3만 보더라도 공중 기동 성능과 스텔스 성능을 함께 확보하는 설계가 이루어졌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오랫동안 지켜왔던 무기 수출 3원칙을 깨버릴 정도로 수출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수년 전부터 방산 수출을 야심차게 추진했고 작년에 방위비 1%룰까지 깨버렸지만 안타깝게도 실적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일본 방위산업 수출 1호로 기대됐던 제품은 신메이와 중공업이 제작한 US-2 수상 비행정으로 넓은 영해를 가진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스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없습니다. 또 다른 수출 효자로 기대됐던 잠수함 역시 사실상 국제시장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500억 호주 달러 규모의 호주 신형 잠수함 프로젝트에 소류급 잠수함 최신 개량형을 제안했고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프랑스 바라쿠다에게 패배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한국 잠수함이 일본 잠수함을 뛰어넘은 상황으로 세계 시장에서 일본 잠수함의 수출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다른 최신 무기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일본은 UA에 C2로 불리는 최신형 군용 수송기를 수출 품목으로 내걸었지만 오로지 일본 내에서 자위대 장비 수송을 가정하고 제작됐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선 일본 기업들의 무기 수출 대박 기대가 환상에 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 방위산업체들은 지난 40년 가까이 정부 보호 속에서 지내면서 고비용과 비효율이 고질병처럼 돼버렸다고 자조 섞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제 일본의 무기 가격은 굉장히 비싼데다 실전 경험이 없다는 점이 수출의 취약점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마침 최근에 작성된 일본 군사 전문가의 좌절의 글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야마구치 마리 군사 전문 기자가 일본의 방위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며 냉정한 시각으로 일본 방산업계에 대해 심층 분석한 글인데요. 미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침체된 국내 방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무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방위장비청을 신설하는 의욕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류급 호주 수출을 진행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레이더를 태국으로 수출하려 했던 것, 인도네시아로 소형 구축함을 수출하려는 시도 역시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즉 일본의 방위산업은 역사와 규모, 기술에 비해 처참하다 못해 안쓰러울 정도로 국제시장에서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마구치는 한국의 K9 자주포는 전세계 베스트셀러로 떠올랐고 AS-21 레드백은 호주에서 독일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며 최근엔 천궁2를 사조라는 거액으로 UAE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은 동남아시아를 주력 시장으로 삼으면서
최근 무기 수출이 수입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방산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반면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IAI치, 가와사키 중공업과 같은 대형 방산 제조업체들은 전차를 비롯해 항공기, 선박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방위 전문가 타쿠쇼쿠 교수는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다른 나라를 따라잡고 무기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의 방산 무기가 전 세계에서 1급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산 무기는 높은 가격, 노후화된 기술로 경쟁력이 없어 무기 제조 업체들이 사업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고마스사는 장갑차 개발과 생산을 중단했고 최근 미쓰이 ENS는 조선 군함 유닛을 미쓰비시에 매각했습니다. 일본은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위기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위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여전합니다. 야후재팬에 일본 정치평론가가 쓴 컬럼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약화를 노려라 라는 도발적인 내용의 컬럼은 당시 인터넷에 게시된 지 3일 만에 25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일본인들의 심각성을 보여줬습니다. 해당 컬럼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빠지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망설이고 있다고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적이 될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에 위협을 줄 수 없도록 한국의 방위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한국의 방위사업을 망하게 하면 일본과 한국이 분쟁이 생기더라도 국방력이 약하니 일본을 실제적으로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함을 건조하는 한국의 조선업을 강력하게 공격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전투를 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칼럼을 본 일본 누리꾼들은 한국산 무기는 비싸고 품질이 나빠 비리 덩어리다. 일본의 기술이 한국보다 훨씬 더 훌륭한데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국의 무기를 사는 국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극히 성실한 칼럼이지만 일본 내 반일, 친한단체 때문에 이런 정책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총리가 돼야 한다 등 일본 칼럼니스트에 대한 칭찬과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국 방위산업을 통해 한국제 무기를 국제시장에서 몰아낸다는 주장은 마치 북한이 미국을 장거리 미사일로 굴복시킨다는 것과 같은 황당무계한 공상에 가까운데요. 전세계 방위산업 시장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은 이제 일본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방위산업이 국제시장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